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igh Throughput Functional Screening for Next Generation Cancer Immunotherapy Using Drumlet-Based Microfluidic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Science Advanced에 출간된 논문이고 202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제목과 같이 Drumlet-Based Microfluidics를 이용해서 어, Bispecific T-cell Engager 안티바리스와 아그노스틱 안티바리스를 발굴한 아고니스트 안티바리스를 발굴한 논문입니다. 특히 이 발굴한 항체들이 모두 단순히 붙는 이제 특정 세포에 붙는 항체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항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이러한 이제 바이트 안티바리나 아고니스트 안티바리와 같은 그런 특수한 타입의 안티바리를 이제 발굴하게 된 계기는 해당 안티바리스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캔서 이뮤노테라피로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스크리닝 방식은 스루풋이 너무 낮아서 가능한 후보들을 못 탐색하기 부족했습니다. 혹은 파지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 방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항체 바인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지 그게 진짜 기능적으로 어떤 T세포나 아니면 다른 세포의 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이제 연구진들은 항체 분비 세포를 담은 드럼렛과 특정 조건에서, 즉 어떤 항체가 해당 세포에 결합을 했을 때만 형광을 내는 그런 리포터 세포를 둘이 합쳐서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체 분비 세포를 담은 드럼렛에서 분비된 항체가 리포트 세포의 특정 수용체 혹은 항원에 결합을 해야만 형광 신호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광 신호가 발생 여부에 따라 네, 이제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드럼렛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바이트 안티바리나 아니면 아고니스트 안티바리와 같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뮤노테라피의 연구는 결국에 항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는 대부분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파지 디스플레이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안티바리 라이브러리 중에 바인딩하는 항체들만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진짜 바인딩 그 자체밖에 바인딩 여부밖에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발굴해낸 그런 특정한 항체가 실제로 체내에서 혹은 생체 외에서 어떤 아고니스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바이트 안티바리로서 두 개의 항원에 다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드럼랩 플루이딕스 방법에 따르면은 이 리포터 셀과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를 하나의 드롭에 합침으로써 이 지노타입과 페노타입을 연결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음, 이제 네, 제대로 분비된 항체가 드럼 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즉 지노타입이 발현되어서 페노타입으로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형광을 통해서 선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즉, 바인딩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능 정보를 담은 항체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바이트 안티바리 혹은 아고니스트 안티바리의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렌티바이러스에 이제 클로닝 시키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진 안티바리 정보를 담고 있는 렌티바이러스를 항체 분비 세포에 감염을 시킵니다. 이때 감염을 시킬 때 한 세포당 하나의 항체만 분비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율을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되어서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와, 또 한편으로는 리포터 셀, 즉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형광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리포터 셀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일을 섞어주면 하나로 합쳐지겠죠. 하나의 드럼렛 안에 이 두 종류의 세포가 들어갈 겁니다. 이후에 이제 솔팅 과정에서는 네, 제대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죠, 드럼렛 중에. 근데 그 중에서 항체 분비 세포에서 제대로 항체가 분비된 것만이 이 리포터 셀에 결합을 해서 이제 리포터 셀의
형광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SAW 베이스드 솔터에 의해서, 먼저 형광을 측정하고, 신호가 임계가 이상일 경우에는 SAW 베이스드 솔터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형광 신호가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 세포, 즉 분비된 항체가 제대로 리포터 세포에 부착되지 않은 얘들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솔티드된 세포들만 이렇게 모으고 그거를 으깨서 이제 시퀀싱을 돌리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그 항체 정보들, 즉 여기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때 이렇게 삽입한 항체 정보를 시퀀싱을 통해서 알아내고 이제 비로소 제조합 안티바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칩에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항체 분비 세포와 그 리포터 세포를 각각 이렇게 공간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오프칩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롭을 만드는 칩과 솔팅 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그래서 반응을 충분히 오프칩 상태에서 유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솔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좀 이러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드럼렛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제대로 솔팅을 하는지 기능적인 항체를 솔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안티 헐투와 안티 CD3 바이트 안티바디, 즉 헐투라는 튜머셀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과 또 이제 T셀 표면에 존재하는 CD3라는 안티젠에 둘 다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바이트 안티바디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즉, 이 실험에서 항체 분비 세포는 K562 HER2 셀이라는 튜머 세포이고 얘는 이제 셀 트레이스 바이올렛이라는 보라색 염색법으로 염색을 시켰어요. 즉, 이 튜머 셀이 드럼렛 안에 들어있으면은 보라색이 있는 거예요. 또 리포터 셀 같은 경우에는 셀 트레이스 옐로우로 염색을 시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절캣 PIR 2 EGFP 리퍼럴 셀입니다. 풀네임이. 쉽게 말해서 이제 표면에 CD3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CD3에 항체가 제대로 결합을 했을 때 이 프로모터 IL2의 통제에 따라서 프로모터 IL2가 이제 유전자 발현을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이 EGFP가 만들어지면서 그린 시그널을 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연구진들은 이제 통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하나의 드럼렛당 오직 한 개의 리포터 셀이 들어가고 또 0.5개의 안티바디 스크리닝 셀, 즉 항체 분비 세포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이 드럼렛의 그 봉쇄 정도가 잘 되어 있는지, 즉 인캡슐레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 어, 플레이트 웰에 들어간 얘들은 GFP의 퍼센티지가 72.7%를 기록한 반면에 드럼렛의 인캡슐레이션 한 경우에는 9.5%만 GFP를 띄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항체를 분비한 얘들이 이 플레이트 웰에서는 온갖 곳으로 다 다닌 거예요. 사방으로 퍼져서 왜냐면 제대로 봉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존재하는 그런 리포터 셀들을 무작위적으로 발현을 시-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GFP가 높게 측정된 반면에 드럼렛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하나의 드럼렛당 한 세포들씩 제대로 봉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 드럼렛에 들어가는 경우가 분비된 항체가 스며드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 소수에서만 이제 GFP가 만들어진 겁니다. 발현이 된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그 바이트 안티바디 헐2와 CD3에 대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발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헐2 안티바디를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헐2에 결합하는 안티바디를 따로 이제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정된 안티 CD3 진이 존재하는 그런 렌티바이러스의 벡터에 이렇게
이제 꽂아주는, 이제 삽입해주는, 일부분에 삽입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헐투 안티바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연구진들은 파지 디스플레이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파지 디스플레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수많은 항원 중에 헐투에 바인딩하는 그런 얘들만 한번 걸러줬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렌티바이러스의 벡터에 삽입을 해줬습니다. 즉, CD3에 대한 항체 일부분은 다 모든 실험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헐투에 붙는 얘들의 시퀀스만 다 다른 거죠.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네, 결과적으로 바이트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10의 5제곱 정도의 멤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솔팅을 진행을 하니까 그 중에서 0.26, 이제 10의 5제곱 멤버 중에 한, 그리고 이 10의 5제곱 멤버에 대한 드롭렛 중에 오직 0.26%만 솔팅이 됐습니다. 이 솔팅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총 3단계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먼저 셀 트레이스 바이올렛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 네, 이제 셀 스테이닝 방법으로, 즉 세포 자체를 스테이닝하는 방법으로 바이올렛과 옐로우가 쓰였어요. 근데 이 옐로우가 리- 이제 리포터 셀을 염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터 셀이 이제 드롭렛에 제대로 들어있다면 이 노란색 신호를 띠게 되는 거고, 이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T셀, 즉, T셀이 아니라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가 존재할 때, 이 파란색을 띠는 겁니다. 항체 분비 세포의 위치와, 리포터 셀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포터 셀의 위치와 GFP의 발생 위치가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항체 분비 세포가 제대로 해당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 리포터 셀을 활성화시켰고, 그에 따라 EGFP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초록색 형광신호도 뜰 수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같이 발생한 걸 확인함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해당 드롭렛의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바이트 안티바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솔팅을 진행한 결과 전체 드롭렛 중에 0.16%만 솔팅이 되었고요. 솔팅된 것들을 좀 실제로 이제 클로닝도 하고 이제 세포에 배양도 해본 결과 20개 클론들 중에 5개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20개를 한번 뽑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 5개가 유독 좋은 그런 성능을 네, 보였습니다. 안티바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네, 좋은 헐투에 반응해서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또 반면에 이건 이제 대조군 테스트인데, 안티 헬, 이때 헬은 저희가 사용한 저희가 사용한 그 항체 분비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 항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트 항체가 만들어져도 이게 없으니까, 이 헬이라는 항원이 없으니까 붙질 않겠죠. 네. 헬이라는 항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이제 이 검은색 대조군은 뭐냐면, 그 CD3와 또 헬에 대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입니다. 그런데 헬이 애초에 저희가 이 실험에서 사용한 항체 분비 세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검은색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는 해당 세포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안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발굴한 이 바이트 1이라는 특수한 그런 안티바디는,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는 CD3와 헐2에 모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능은 이제 조금 꼬였는데, 네,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보인 거예요. 항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티튜머 액티비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였고, 반면에 이 다른 얘는 이제 아예 대조군은 보이질 않았죠. 자, E랑 F랑 G 그림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도스 디펜던트 인크리즈를 보였다. 라는 건데, 제대로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가 기능을 하였다는 증거로서, 이 마커로서 CD69의 농도가 이제 항체의 농도에 따라서
디펜던트하게 높아졌다. CD69를 보인 APC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면역작용이 이제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 물질과 IL-2의 물질, 이런 물질들의 농도도 이제 네, 항체의 농도에 이제 디펜던트한 방식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네,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 수많은 가능성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띠는 얘들만 그런 바이트 안티바리만 발굴을 해냈다 성공적으로. 네, 라는 게 이제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CD40의 아고니스트에 대한 개념 증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항체 발굴이 아니고요. CD40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뭔가 셀 스테이닝이나 이런 거를 셀 스테이닝을 하고 그 셀 스테이닝 신호와 GFP의 신호가 같이 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과연 이 아고니스틱 안티바디를 발굴하는 데도 적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먼저 CD40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CD40은 네, APC에서 CD40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해당 APC 즉 항원 제시 세포의 그런 항원 제시 능력이나 프로세싱 능력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항원 제시 세포와 인터랙션하는 T세포의 리스폰스도 증가하게 되어서 면역 기능의 증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아고니스틱한 반응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 물질로서 아고니스틱한 이제 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CD40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실험에서 단백질 분비 세포는 핵 293FT라는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헬 안티바디와 그리고 BFP라는 신호를 내는 그런 세포줄 하나 만들었고 이걸 이제 헬셀이라고 부를게요. 또 두 번째는 이제 RFP 신호를 내고 또 동시에 이제 CD40에 붙는 리간드를 분비하는 세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D40L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CD40L 세포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를 나눴고, 어, 네, 여기서 리포터 셀은 그대로 이제 졸켓 T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군 있잖아요. CD40L 셀 세포줄을 이제 그보다 10배 더 농도가 높은 헬셀 세포주에 같이 이렇게 배양을 했습니다. 같이 넣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드롭을 만들었습니다. 드롭렛을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음, 네, 여기서 보면은 파랑색 즉 어, 헬세포 이제 대조군 네거티브 컨트롤 그룹의 농도 퍼센테이지가 전체 드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파지티브 컨트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제 제대로 스파이크 네, 제대로 배분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솔팅을 하고 나니까 즉 네, 솔팅을 하고 나니까 솔팅을 거친 그룹에서는 이 RFP 신호와 그리고 네, RFP 신호를 띠는 존재들이 훨씬 그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BFP 신호를 띠는 애들은 거의 다 걸러졌어요. 어, 네, 이제 설계를 한 거겠죠. 이 말인 즉슨, CD40L을 띠는 애들 중에, 그리고 이제 CD40, 이렇게 걸러진 빨간색 RFP 신호를 내는 애들 중에 대부분이 GFP 신호도 같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 CD40을 표면에 이제 부착하고 있는 게 절개 T셀이거든요. 즉, 리포터 셀인데, 이 리포터 셀에 이제 핵셀이 분비한 이 CD40L이 제대로 붙어서 GFP 신호를 낼 수 있었던 거고, 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징을 시켜보면 콜로컬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일어났어요. 즉, 이 드럼렛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CD40 아고니스트를 스크리닝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인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CD40 아고니스트 안티바디도 발굴을 해야 되겠죠. 앞선 실험은 이제 CD40L을 가지고 그냥 파시티브한 컨트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 안티바디를 발굴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우에는 DL650이라는 세컨더리 안티바디가 추가가 됩니다. 이 세컨더 2차 항체는 뭐냐면 이 그냥 CD40에 단순히 붙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항체가 붙으면은 DL650이라는 그 신호가 새로 나와요. 하나가 있는 또 다른 신호인 거예요. 이런 빨간색 신호죠. 또 이제 리포트 셀이 제대로 드론렛에 들어갔는지는 셀트레스 기존 앞선 실험들과 같이 이제 셀트레스 옐로우의 신호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GFP 신호는 당연히 리포터 세포의 아고니스틱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만 즉 그 리포터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CD40에 저희가 설계한 어,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CD40 안티바디가 아고니스트 안티바디가 제대로 붙었을 때만 초록색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경우가 좀 생기겠죠. 먼저 리포트 세포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기능적인 안티바디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이제 솔팅이 되었을 때 노란색 신호는 나타내지만 초록색 신호는 나타나지 않겠죠. 펑셔널한 안티바디가 아니니까. 또 반면에 바인딩 이제 리포터 세포는 당연히 들어갔고 리포터 세포는 들어갔는데 이제 바인딩 안티바디만 들어가고 있고 이제 합성된 안티바디가 제대로 된 아고니스틱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즉 리포터 세포의 어, EGFP 발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이제 CD40에 제대로 붙지 못해서 아 아니면 아니지. 네. 아고니스틱 안티바디 이제 기능적인 기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인딩 안티바디는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해당 드럼렛에서는 노란색 신호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빨간색 신호가 나타날 겁니다. 이 빨간색 신호의 기인은 DL650이죠.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찾고자 하는 이 세 번째 경우, 이 세 번째 경우는 아고니스틱한 안티바디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리포터 세포의 EGFP 발현을 이끌어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초록색 신호도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빨간색 신호도 이제 2차 항체가 제대로 붙었으니까 빨간색 신호도 나타나고 노란색도 다 중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세 번째 경우를 찾고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됩니다. 이 드럼렛 솔팅 과정을 두 번을 반복하고 해보니까 이 처음에는 라운드 1 때는 0.29%밖에 차지하지 않던 이 저희가 원하는 타겟 그룹이 라운드 2까지 진행하고 나니까 12.5%로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도 네, DL650이 나타나는 위치와 GFP가 나타나는 위치가 일치하는 이런 얘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얘들이 이 노란색 경우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EGFP는 없이 빨간색만 발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뭐냐면 이 주황색인 경우죠. 이 주황색인 경우는 생각보다 라운드 2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비중이 확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라운드 1과 라운드 2의 전체 100%는 모두 그 리포터 세포는 다 포함이 된 걸 토대로 이제 부분 집합을 나눈 거예요. 즉 이제 노란색 신호는 다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네. 이 노란색 신호는 나타내는데, 즉 리포터 세포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바인딩 안티바디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죠. 네, 아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되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실험자들이 실험을 진행할 때좀 하나의 드럼렛 안에 하나의 항체 분비 세포와 리포터 세포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다른 그러니까 항체 분비 세포가 이게 두 종류 이상의 항체 분비 세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포화성 분포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솔팅한 이런 노란색 그룹을 가지고 시퀀싱을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안티바디 서열이 총 561개의 이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61개의 그룹들 중에 이제 프리퀀시는 이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좀 그 항체 종류마다 달리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총 6종류만 이렇게 걸러냈고, 그 6종류는 역시 이제 이게 발견되는 빈도가 이제 좀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크로스 링킹 디펜던트, 즉 이차항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기능을
이제 아고니스틱한 이제 활성을 나타내는지를 본 건데 C04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크로스링커가 있을 때는 이제 이 핑크색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EGFP가 제대로 반응을 만들어지는데 이 크로스링커가 없을 때, 즉 이창체가 없을 때 연결해주는 이창체가 없을 때는 아예 이렇게 발현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이차항체 존재에 인디펜던트한 C01이나 뭐 이런 애들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이차항체가 매개를 해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아고니스틱한 안티바디가 어 이제 떠돌아다닐 경우에는 면역 과활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2차 항체가 먼저 붙은 다음에 특정 이 CD40에 붙고 거기에 이제 같이 결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어 아고니스틱 안티바디가 있어야만이 그런 애들만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이어지는 실험에서 C04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 핑크색 경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아까 앞선 실험에서 이차항체를 사용했다 했잖아요. 크로스링커로서. 근데 이거는 인비트로 실험이어서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어, FCR RIIB라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종양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이고, 아, 네. 그런 애들이 이제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펜던트한 매너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컨트롤 그룹, 즉 C04가 아닌 다른 항원에 붙는 C40이 아닌 CD40이 아닌 다른 항원에 붙는 그런 아고니스틱 안티바디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죠. 아무튼 이걸 통해서 FCR RIIB에 대해서도 리셉터에 대해서도 크로스링커 디펜던트한 매너를 이제 방식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실험인데 실제로 이제 아고니스틱 액티비티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CD86이라는 이 마커 아고니스틱 액티비티 마커를 이제 DC와 B세포에서 얼마나 이게 좀 많이 그 활성도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이제 이 왼쪽에 이 두 개는 크로스링커를 사용했을 때고 이 오른쪽 두 개는 크로스링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요. 보면은 플로스캔트 인텐시티가 확실히 크로스링커를 사용했을 때 훨씬 높죠. 네, 이 왼쪽 지표를 이제 수치를 봐야 될 거고, 네, 컨트롤 그룹은 당연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네, 어, 두 경우 모두 CD86이 도스 디펜던트한 매너의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즉, C04가 CD86 마커 C04가 존재할 때 아고니스틱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D세포와 Dc세포와 DC와 그리고 B세포에서 CD86의 이제 발현량이 높아졌다. 네, 즉 아고니스틱 액티비티가 제대로 일어나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비트로 방식의 실험들이었고 이제 이 오른쪽 그림 두 개는 인비보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인비보에서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이제 보인 거고 그 결과 네, 이제 C04를 이용했을 때 확실히 안티튜머 액티비티가 제대로 많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대조군으로서 CP870, 893이라는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기능이 좋다고 알려진 그런 아고니스틱 어, 안티바디를 과 그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청록색 부분이고 C04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근데 튜머 볼륨이 확실히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러한 이뮤노테라피를 진행을 했을 때 확실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증가는 하지만 그 크기 자체가 되게 애초에 작게 시작을 한다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작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신기했던 거는 C04를 이용했을 때 쥐의 몸무게가 치료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CP라는 기존의 이제 아고니스틱 안티바디를 이용한 테라피를 진행을 했을 때는 쥐의 몸무게 감소가 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쥐 생체 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좀 약간 토식했다는 거죠. 쥐의 생존에 그닥 좋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C공사가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고찰을 진행을 할게요. 결국에 이 실험은 사실 초기 스크리닝, 즉 헐투 바인딩과 CD40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리를 보이는 안티바디를 초기에 스크리닝하는 데는 또다시 파지 디스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까지 모두 드럼랩 베이스드 라이브러리 플랫폼에 통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과 아니면 뭐 네, 좀 섹션의 분리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노력 혹은 비용적인 노력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찾아보진 않았어요. 또 각기 다른 세포를 담고 있는 두 드롭렛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제 생각에 기존 제가 발표한 다른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이 드롭렛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연구들은 대부분 효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질이라는 것과 그 기질이 형광을 이제 특정 조건에서 뛰는 그런 기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이제 세포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각기 다른 드롭렛을 합치는 방식으로 뭔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드롭렛을 사용하는 방법이 항체 연구에 대해서도 있을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이 논문에는 이제 기능을 띈 아고니스틱 안티바디나 아니면 바이트 안티바디를 발굴하는 데에만 초점을 뒀는데, D 방식을 적용해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좀 잘 알려진 아고니스틱 안티바디인 CP870, 893 같은 항체를 좀 더 좋은 성능을 갖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갖는 쪽으로 개선을 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또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의 확장 측면에서 셀 인터랙션 혹은 커뮤니케이션 분석에도 해당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베이스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항원제시 세포의 그런 리오 안티진을 이제 표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었을 때 그것과 결합하는 T세포 이 두 가지 세포의 상호작용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